법과대학도 학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과대학은 없었나? 법과대학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손지사님께서도 뭐 네티즌들하고 좀 이렇게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보신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천안도 경기도지사십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가 카메라까지 생중계된다는 거 이것도 커다란 변화죠. 이렇게 우리는 변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가 벌써 6년 이제 7년이 가까워오는데 그동안 오마이뉴스도 크게 발전하고 우리 나라 우리 사회도 크게 발전했죠. 지금 여기 우리 학생 기자만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런 변화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인터넷 뉴스일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종이뉴스,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이 뭐 2배, 3배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하기는 대통령도 만들었죠. 이제 인터넷 뉴스의 중요성이 이렇게 날로 커지는 이런 사회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특히 국민들을 항상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뉴스, 특히 오마이뉴스의 중요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인터넷 뉴스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생생한 국민들 또 기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민 생활 속에서 정치도 생활의 과제를 찾아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 나아가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좌담도 그런 뜻에서 아주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좌담을 통해서 제가 국민 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대선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제 정치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의 그 정치 이 민심이 또 이 정치인들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티즌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또 많이 또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지사님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하고 삼겹살 토크라는 걸 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거 좋았겠네. 가지고 삼겹살 드시는데 그때 홍준표 의원이 약주를 잘 못하시는데 그날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소주로 했습니까? 예, 그때는 소주로 했어요. 소주를 먹었는데. 홍의원이 술을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뭐 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주인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부김치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오셨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하나가 민주당 대표 모시고 홍어 토크라는 걸 했습니다. 이야, 그건 진짜, 그건 비싸잖아요. 홍어 좀 싼 데로 가가지고 단골집으로 가서 좀 싸게 할인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가 위원님이 그건 부정이 게재됐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저희들이 다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생각해서 특별히 싸게 해달라고 뒤에다가 얘기해놨을 때. 홍어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이게 또 홍어가 또 민주당의 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당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했었고요. 오늘 이제 손지사님하고는 저희가 포장마차 토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민심 대상령을 다녀오셨죠. 도지사님 저기 퇴임하시고 바로 이제 가방을 들어매시고 100일 민심 대상령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 농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시면서 많은 민심을 들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막걸리를 같이 나눠 드시면서 좀 그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좀
잘 말해. 그저 제가 민심대장정 다니면서 막걸리를 많이 먹으니까 그게 인터넷에도 나가고 TV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장안에 막걸리가 동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막걸리 판매에 또 공을 또 세우셨네요, 섭외장이. 후배님이 네. 앉았다. 그래요. 자, 앉아서. 나도 일어나야 되니까. 자, 건배를. 자, 우리 오마이뉴스와 또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자. 어우. 다니시면서 그럼 전국에 계신 있는 막걸리는 다 그렇죠. 그 제가 다니면서 그 막걸리를 되도록이면 좀 막걸리를 먹자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 막걸리가 거기 팔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제가 경기도지사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기 저 전라도 땅, 경상도 땅 가서 호천의 이동 막걸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그러나 막걸리는 그 지역 막걸리를 먹어야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막걸리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근데 참 애석하게도 어떤 데는 면 단위에서 양 조작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막걸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주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소주 그렇게 먹고 그게 각 지역마다 아주 그 자랑스러운 그 맛있는 막걸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막걸리 이렇게 세워놓으시나요 원래? 아니 이걸 막 흔들면은 터지죠. 터지면 팍 터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혹시 많이 즐겨 드시는 분이라. 예. 나는 이 막걸리는 우리 조상의 아주 위대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건 술이기도 하지만 양식이거든. 이것만 먹으면은 배가 든든해지고 그 기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안주가 없이도 더 먹을 수 있고 말이죠. 다니시면서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신 일이 있으실 텐데 뭐 오늘 뭐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 그걸 다 해주지 못하실 것 같고요. 뭐 기억에 남으셨던 일 하나 정도만 좀 뭐 얘기를 하나 해주시죠. 뭐 좀 많은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민심은 뭐라고 하던가요? 참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중에 아직도 그 눈에 뭐 그 아련하게 이제 어른거리는 게 경상북도 어디 갔을 때인데 뭐 그 청년이 아주 뭐 나이 한 40 가까이 된 뭐 그런 청년이 우연히 이제 막걸리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알아보고서는 막걸리를 갖고 오더니 한 잔 따르고 싶다고 말이지. 반갑다고. 제가 이제 그쪽 가서 한 잔을 받아 먹고 근데 조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 나가서 이제 뭐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베란간에 그냥 땅에 넙죽 엎드리더니 근데 우리는 그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노동자인데 뭐 그건 한 달 동안 일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기는 뭐 배운 게 건설인데 아이고 그래갖고선 위로를 하면서 앞으로 그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일거리가 생기겠죠. 일자니까 지금 어떻게 그 식구는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세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한 집 건너 한 집에 지금 가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부인이 뭐 나가고 애들 뭐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무슨 얘기를 더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일자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거꾸로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회사 택시 산학금이에요. 택시 기사들이 하루 벌어갖고서는 일정 액수를 회사에다 일단 갖다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월급을 뭐 어느 정도 받기도 좀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월급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근데 그 제일 높은 데가 천안이더라고요. 천안이 18만 5천 원 산학금. 거기는 개인 택시 프리미엄도 한 1억 2천 가까이 간대요. 서울의 개인 택시 프리미엄이 한 8천 뭐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받을 때 9천.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 무슨 대기업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만 하더라도 뭐 SDI가 있고 코니 있고 삼성 LCDI가 있고 거기서 직접 고용하는 건 한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협력업체 뭐 부품업체 그러면 더 많아지죠. 그 다음 많은 데가 저 거제도더라고요. 거제 조그만 섬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한 13만 원인가 그 산학금이 그렇게 돼요. 근데 보니까 대우조선만 해도 2만 5천 명. 또 삼성중업조선소가 2만 명. 그게 한 4만 5천 명. 그 협력업체 그러면 뭐 6, 7만 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아까 거기 이제 봉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이제 다른 데를 보면은 역시 뭐 이제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고 그런 거는 결국 일자리가 많으면 활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보시죠 먼저. 정치를 그렇게 지금 93년도에 정치에 입문하셨죠? 93년도에 입문하셔서 잠깐, 예. 3년도에 입문하셔서 14대, 15대, 16대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뭐 정치에 입문한 뭐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건 뭐 그까지 또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아니 뭐 여쭤보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뭐 홈페이지에 가도 지사님의 이렇게 이제 그 예전 그 양력들이 잘 나와 있지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보통 이제 살다 보면은 늘 뭐 사람이 20대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생각이 변하는 그 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80년에 영국 유학을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그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투쟁에 뭐 그때 그 전에도 학생운동을 하셨지만 가장 첨예하게 그 이념 대립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이제 접고 그 유학을 가시게 된 그 뭐 결정적인 그 심정적인 뭐 동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그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사고를 하게 된 뭐 결정적 요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을 쭉 뭐 이제 걷다가 다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그래요.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80년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80년 4월에 갔어요. 이제 79년에 유신 체제가 끝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대 당하던 그날 그 시간에는 김해 보안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마 항쟁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그 총격 사건 또 유신 체제 종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NCC라고 하는 기독교 그 인권운동 단체에서 하고 있었는데 부마 항쟁 좀 진상 조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사후 대책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에 직접 내려갔죠. 부산, 마산 그 일대는 계엄령이 선포됐었습니다. 가서 이제 조사 활동을 하다가 덜컥 잡힌 게 10월 한 24일쯤 됐을 겁니다. 들어가서 계엄령이니까 보안대로 끌려가고 하여튼 불문곡직하고 48시간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취조도 안 오고 수사관도 없이 보안대
이등병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등병이면 막 군대 들어와서 기합만 받고 그러다가 얘 마음대로 패. 그냥 패기만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걔 무슨 너 왜 패는지도 몰라 이러고서는 48시간을 계속 맞았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딱 무슨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대공수사단장이 쫙 일단의 수사관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손학규 너 새끼 여기 있었구나. 근데 꼭 그때 내 느낌이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잔발잔을 발견한 자베르 경감 싸늘한 무슨 게 잔인하고 너 나한테 걸렸어. 네. 잔발잔이 이제 시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는데 딱 여하튼 그래갖고서는 그거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문초가 시작이 됐는데 좀 지나더니 이제 저녁부터 이제 문초가 시작됐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밤이 지나도록 안 와요. 그 다음날 돼도 안 와요. 야, 이거 정말 이제 완전히 이제 더 불안해. 제2의 민초학년 사건이 났구나. 이 무슨 음모가 진행되나. 나는 이제 완전히 사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사흘째 되니까 나를 지키는 이제 헌병이 말투가 달라지더라고.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더니 나왔어요. 예.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준 거예요. 유신 체제가 끝나고 나서 나는 그동안 제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15년 동안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그 중간에 노동도 운동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피신당, 도망 다니기만 2년을 하고, 내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사실 외국하고의 교류를 내가 좀 맡았었어요. 우리 인권운동 자료가 외국에 나간 거의 내 손을 통해서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를테면 김지하의 양심선언. 이거를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하고 우리 조영래 변호사랑 이렇게 같이 쓴 걸 이걸 갖고서는 춘천에 있는 수녀원에 가서 거기 가서 타자를 쳐갖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는 근데 그냥 필적으로 내보내면 필적이 걸릴 테니까 타자를 쳐서 그걸 스텐실이라고 그래요. 그걸 프린트를 해서 그걸 갖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필름을 한국을 드나드는 외국 선교사나 외국 교회 기관 사람들을 통해서 내보냈다. 그런 걸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국제적인 관계가 좀 중요하겠다.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신 제재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서울의 봄이 온다고 그랬을 때거든. 민주화가 이제 왔다. 예. 근데 나는 좀 세계를 좀 더 큰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바깥에 나갈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박사 학위 받으러 학위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좀 우리 세상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를테면 김근태 의장이 내 친구거든. 그렇죠. 예. 조영래 변호사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 친구고. 그 당시부터 김근태 의장하고는 그 당시부터 굉장히 같이 활동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도망 다니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2년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유신 체제 끝나기 2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조영래, 김근태, 장기표, 국회의원이든 심재권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도망 다니던 사람들은 그냥 도망을 다녔고. 유신 제재 끝나갖고서는 다들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민주화 됐다, 우리 세상 됐다 이럴 때죠. 제가 영국을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아니 우리 세상이 됐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 세상 된 게 야, 우리 세상 됐으니까, 나는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숨어 있으면서 좀 쉬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래. 난 좀 바깥 세상 좀 보고 와야 되겠어. 그래갖고 내가 교회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WCC 장학금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영국의 크리스찬 에이드라고 하는 그 제3세계 원조기관에 이걸 받아갖고 장학금을 받아갖고 나갔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박사학위 할 생각도 안 했고 좀 있다가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뭐 이거 공부를 학문을 좀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학교 들어간 이래로 공부는 처음 한 거야.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뭐 서울의 봄이 그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잠깐 그랬는데 가서 있다가 5.18이 이제 터졌죠. 해외에서 그 바라보실 때 내가 이거 뭐 혼자만 이쪽에 나와 있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해외에서 예. 우리가 그 전에 유신 체제 때도 바깥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줬듯이 나도 그 한편 공부를 하면서 다른 한편 영국에서 독일로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해외 한국인권운동 그 일도 같이 했었죠.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일인가요? 그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80년도면 86년생이고 그러니까 학번 차이가 한 40학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04학번이거든요. 공사학번. 아저씨는 65학번이야. 그래서 우리 또 후배가 또 뭐 여쭤볼 게 있을까요? 네. 아이, 뭐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아이고 선배 지금 후배가. 너무 차이 나는 선배. 아, 너무 그래서 아니야. 그래, 좋지. 같이 한잔 자, 한잔 하시고 자, 이 질문 받으시죠. 반갑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정치학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평소에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께서 스스로를 굉장히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그러면 중도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세력을 구체적으로 스스로가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나는 사실 중도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정치에서 중도 그러면은 중간적인 기회주의자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또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비춰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중도론자라기보다 이제 통합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너무 갈라져 있고 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고 그렇잖아요. 지역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지역적인 분열에 이념적인 분열에 그러니까 거pit하면 좌냐 우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현실적으로는 세대 간에도 간극들이 꽤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의 특징의 하나를 분열, 갈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갖고서는 우리 사회가 그 효과적으로 발전도 하기 힘들고 또 같이 평화롭게 화해를 하면서 살고 그렇다면 그래서 내 지금 생각은 자 우리가 보수다 뭐 진보다 이러지만 보수는 우리가 이 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그 건국을 한 이래로 그 나라 전체가 어떤 보수주의 입장에서 커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 진보는 그 전부터도 싹이 있었지만 특히 80년 광주항쟁 이후로 이 사회 진보 세력은 계속 크고 발전해오고 성장해오고 드디어는 이 나라 정권까지 장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김대중 정권도 그렇고 그러면 서로 배척을 하다 보면은 보수 세력은 그 진보 세력은 저 좌익이다.
무슨 그전 냉전 그 시대 그런 관념은 전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을 하려고 또 이 진보 세력, 개혁 세력은 보수 세력을 수 꼴통이다. 역사에 파묻혀라. 이러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이 땅의 자리를 굳게 상당히 뿌리를 깊이 내려. 진보 세력도 상당히 뿌리를 깊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히 한쪽을 보수 세력 눈으로 봤을 때 진보 세력이 이제 눈에 거슬린다고 밀어갖고 어디 동해 바다에 갖다 쳐놓을 거예요. 그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을 갖다가 서해 바다 갖다가 밀어넣을 거예요. 결국 같이 살면서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거기서 차츰차츰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수정을 해나가고 그래야 될 거라고요. 우리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네. 영국의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왜 그 보수당이 됐어요?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노동계급이 커지면서 그 노동계급이 우리 권익을 보호하자고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 계급들이 우리 것을 지키자 해서 보수입니다. 컨서버티브, 우리 것을 지키자. 근데 그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보수당은 보수당대로 자본가들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민들 표를 못 얻어. 이제 그 보통 선거가 됐으니까 일반 평민들이 다 선거권을 가지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고 농민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 소위 우리 말로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정책을 같이 쓰지 않고서 어떻게 표를 얻겠어요? 또 노동당은 노동당대로 과거에 그 아주 오소독스한 좌파 사회주의만 갖고서는 사회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 사회주의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양쪽의 이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 사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분열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안 됩니다. 통합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통합의 길이고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나는 좀 내 자랑 좀 하자면 내가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재야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사실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근데 영국에 나가서 또 그리고 이제 세계 속에서 지나가시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논리 또 세계 질서 이런 거를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하면서 시장과 기업이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기초가 마련되지 않겠다. 이것을 더 키워야 된다. 세계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하니까 내 민주화 운동이나 또는 노동 운동에 대해서 완한 긍지를 갖고 이런 그런 것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면서 시장 경제의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통합의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 제가 미안합니다.
좀 그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그래. 저희가 많은 걸 또 여쭤볼 수 있고 더 많이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건배 한잔 하고. 네, 건배 한잔. 야, 이게. 아니, 그러고 내가 예. 얘기가 길어지면은 중간에 좀 카트 하시라고.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이제 뭐 설문조사 하거나 이러면 단연 이제 손 지사님이 차기 대선 주자로 1위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중소기업에서도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한나라당 후보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 막걸리 먹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기 식당 이름이 갑오사의 그 집인데 식당 이름이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건데요. 지금 이게 다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손 지사님께서 센스가 굿이다. 탕 위에 숟가락 혼자만 드시려고 숟가락 올려놓으면 아무도 탕을 못 먹죠. 아주 예리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언론입니다. 와. 예. 저 아까 이어서 여쭤보시죠. 좀 먹어요, 그러죠. 아, 네. 예, 그 중도에 대한 그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근데 그 뭐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어쨌건 당적을 한나라당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도 그랬지만 그 광주 MBC에 하고 김용갑 의원과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하셨고 그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도 그 한나라당은 3가지 원죄가 있다. 이제 영남 지역당이고 표현이 그렇지만 수국골통당 그리고 부자 비호당 이런 그 원죄를 뭐 벗어 던져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동의를 해주시는 네티즌이나 뭐 일반 시민들도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어쨌건 당적은 한나라당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게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그게 한나라당이 이렇다라고 예.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렇게 넷들이 붙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뭐 흔히 뭐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 예.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 이제 그 기사가 나가면은 굉장히 뭐 오마이뉴스도 이제 댓글을 다는 층들이 있지만 거기도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그 분들한테도 받았던 걸로 비판을 많이 하더라. 상당한 그 비판의 강도가 세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의식을 해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뭐 그런 네티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나라당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당에서는 또 그렇게 당원들은 비판하니까 뭐 한나라당이 있느냐. 또 그게 과거 민주화운동도 하셨으니까 한나라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왜 한나라당이 있으면서 한나라당 비판하는 얘기를 그렇게 뭐 하느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고 뭐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오시죠 뭐 이런. 근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는지 어떻게 저희 낙인이 찍혀 있는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이 안 되면은 집권 못 한다. 지금 아무리 뭐 대세론이고 세 사람에 대한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고 그래도 그건 지금 여당의 후보가 지금 제대로 나서 있지 않은 이런 상태지. 선거라는 거는 이제 결국 막판에 가면은 뭐 2%에서 뭐 많아봤자 5% 안에 그걸로 결판이 나는 건데 지금 이 대세로는 우리가 지난번 2번 선거 결과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똑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시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서 수구꼴통당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고 또 영남당이라는 지역당 이제 굴레를 벗어나야 되고 또 부자 비호당이라는 특권층 비호당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나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한편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좀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국민소득 만불을 이룩한 게 1994년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18,000불, 말이 18,000불이 이제 환율 오른 거 제하고 나면 15,000불이 아직 안 돼요. 그럼 그런 그 국정 운영과 경제 그 운영의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확실하게 더욱 발전시켜져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같이 아우르고 가면서 그게 내 통합의 논리입니다. 대신 우리가 더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한나라당의 개혁적이고 그런 그 혁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된다. 그걸 내가 하겠다. 자, 내가 한나라당 문을 딱 쥐고 서 있는데 누가 한나라당을 보수꼴통당이라고 그럴 거냐. 손학규가 앞을 딱 지키고 서 있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영남 지역당이 될 수 있느냐. 손학규가 앞장서서 나가는데 어떻게 부자 비호당이라고 갈 수 있을 거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혁신안을 몇 개 내놓는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얼굴이 누군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이 그 능력을 키우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그 보면 이제 김용갑 의원 같은 경우 어쨌건 영남권에서는 그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예. 당내 뭐 중진 의원이시고 뭐 강지섭 대표도 그렇고 숫자는 좀 이렇게 나와야지. 초선 의원급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뭐 일갈이라고 하면 일갈이 될 수도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뭐 용기인지 뭐 때로는 이제 뭐 그걸 또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니 그게 무슨 용기 차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광주 해방구 발언 같은 광주 해방구 발언 같은 것이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고 당에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걸 뭐 그냥 사회봉사활동 난 정말 광주나 광주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봉사활동을 야 맞다 한나라당이 정말 반성을 했다. 김용갑 의원이 잘못한 것을 정말 그 당의 지도부가 참 대속했다. 예수가 무슨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냈듯이 정말 대속했다. 이렇게 느낄 건지. 그럼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광주 출신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이나 뭐 그 지역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굉장히 더더군다나 김용갑 의원은 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낭패감을 느끼겠죠. 당혹스럽고 이제.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뭐 그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안주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정말 뭘 잘못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용갑 의원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징계위원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을 임명진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부 인사들 또 성직자고 뭐 민주화운동에 또
여성 노동자 인권에 특히 그 많은 관심을 갖고 건신해 온 분을 이렇게 모셔왔을 때는 그분의 명예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사회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윤리위원장이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물쩍 넘기고 이런 자세 갖고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바뀌었어, 우리가 개혁이 됐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정권을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분통이 터져요. 이런 그 지금 잘 돼가는 이런 그리고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시네요. 소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여. 분명한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뭐 5.16이 뭐 혁명이고 뉴라이트의 4.19는 학생운동이고 뉴라이트 무슨 교과서 만든다고. 난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나라당은 상관없습니다만 아니 4.19는 분명히 혁명이고 5.16은 분명히 쿠데타고 5.18은 분명히 민주항쟁입니다.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없이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정권의 뭐 그 실정 이것에서 그저 무조건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거는 정권을 우리가 그 장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우리가 앞서서 거머쥐고 앞서 나가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국민에게 우리가 나라를 책임지겠소?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그 시안이 나온 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대변인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 진일보라고 평가를 해버리고 또 그 다음날 당의 홍보 전략 본부장이죠. 심재철 의원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잘못됐다, 역사 왜곡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당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혼란을 또 좀 벌였어요. 이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건 한나라당에서 조금 이게 좀 중심을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까지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고 5.16은 쿠데타고 4.19는 혁명이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기본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무슨 저 후배님도 비었네. 있어요. 자, 이제 술을 완샷을 참 잘하십니다. 아니 근데 막걸리를 원래 좋아하신다고. 막걸리는 근데 이제 막걸리를 처음에는 사실 이게 막걸리는 말이죠. 실컷 일하고 땀을 잔뜩 흘렸을 때 또는 산에 올라가서 땀 잔뜩 흘리고 내려왔을 때 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막걸리 먹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걸로 한 두어 대접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먹죠. 정치인들이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새는 막걸리들 별로 안 먹죠. 막걸리가 우선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소주가 오히려 더 대중적인 술이 돼 있죠. 막걸리 전파에 앞으로 좀 적극. 근데 저는 막걸리는 이거 뭐 정말 우리 소주도 우리 국민술이지만 막걸리는 막걸리 먹고는 사실 속 탈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막걸리 먹고 속이 탈 날 정도 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마셔야 되고 배불러서 못 먹고 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양식이 돼요. 그렇죠. 저도 막걸리 한 잔 더 하시죠. 워낙 술이 세셔가지고 오늘 아니야. 나영길 신기자님하고 저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분위기가 자연스럽다고 그러지만 인터뷰인데 또 방송. 술 먹고서는 해낼래 하면 되겠어요? 저희들 취지가 이따 이제 조금 이따 더 민감한 문제를 또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앞부분에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어. 그때는 기억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오리발 내미셔도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술을 먹고 예. 이 저 기억이 필름 끊기는 거, 예. 뭐 전문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예. 그거는 그건 이를테면 자기가 한 행동이 아니야 그렇게 된 거니까 통제 능력이 없어진 상태니까 말이야. 잠시 저기 우리 네티즌들 글 올린 걸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이디가 대갈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다음 행보를 생각하는 정치인,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 영남당 틈바구니에서 정의를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 멋지다. 이렇게 좀 글 올리셨고요. 손학균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지금 현장으로 가도 되나요? 사인 받고 싶은데 라고 이제 하는데 뭐 오실 수 있으시면 앞으로 한 40분, 50분 정도 더 계속 되니까 예,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음야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니 손지사가 지사 시절 잘했다고 자랑하는 영어마을이나 할리우드 사업 등이 요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질문도 같은 질문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닌데 다시 흔들어서 이게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거 반론이네요. 네티즌들 반론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네. 할리우드라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반론을 또 제기해 주셨는데 이거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셔야 뭐 경기지사 하시는 얘기신데 영어 마을은 잘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 마을이 무슨 시험 성적 좀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앞으로 살 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영어 마을을 만들 때 그 생각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네덜란드로 만들겠다. 이를테면 히딩크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이러듯이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축구 감독을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도 영어를 편하게 하고 또 제 욕심은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아주 편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빨리 성장하고 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되고 그래도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일본,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북아시아가 지금 세계 중심이 경제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세계 문화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문화의 세계, 문화 강국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가다가 보면 일부 보완 수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굳건히 잘 갈 테니까 더욱더 성원해 주십시오. 네티즌 질문 하나를 질문이 아니라 의견 하나 소개를 더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네티즌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SHARP SIM이 네티즌이 SIM인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샤프심이네. 샤프심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여기 샤프심. 샤프심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네, 샤프심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네티즌 이제 보내주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보수다 진보다 이념 따라 따지기 전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양심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래서 손학규에 기대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좋은 댓글만 자꾸 올라오는데 혹시 오늘 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신다고 팬클럽을 또 가져가셨나요? 고용하신 거 아니고? 근데 나는 참 난 팬클럽 좀 있으면 좋겠어요. 팬클럽이 있지 않나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있죠. 무슨 뭐 사모 이런 거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기로 삼사모가 아직 없나요? 네티즌 여러분 저도 무슨 사모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막걸리, 주량이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주량. 그건 뭐 그냥. 그러니까 막걸리 지금 4시서 2병 반 먹었으니까 예. 아직 한 병이 안 되죠? 오늘 주량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후배 질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중독에 대한 이견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요번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만든 토크에서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통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하지 않고는 통합하기 힘들다. 즉 조금 약한 자들이 참거나 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설득하거나 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도록 뭔가 조건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만 통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한 사회 아니고는 통합은 힘들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통합을 강조한 정치인이 굉장히 많고 또한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없는 자들이 이제 없는 자들을 조금 더 그들의 혜택을 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식의 통합에 그러니까 그걸 또 얘기를 하자면 좌파식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가진 자들이 조금 더 좀 더 사회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하셨지만은 기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식의 그 논리대로 그렇게 좀 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없는 자들이 조금 참아야 되는 통합인 것인지 이걸 또 우파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는 그 딱 두 개 선택한다면 어느 쪽의 통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그 틀에 대해서 좀 바로 적극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 말씀 중에 선생님은 그래봤자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결국 문제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그 쪽으로 이게 힘이 편중이 돼서 노동자들이 참는다는 걸로. 근데 제가 민주화운동, 재야운동 할 때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서는 실제 노동운동을 좀 하셨잖아요. 예, 한방에서도 일하시고. 예. 학교 졸업하고서는 바로 무슨 한다 하는 직장에 간 게 아니고 그러고서는 처음에 간 게 이제 구로공단에 가서 황석영 씨 소설가 거기 가서 자취방 얻어놓고서는 그 전자회사 목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청계천에 빈민촌에 가서 판자촌에 가서 이제 이 사과 상자 이렇게 놓고서는 앉아서 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탄 갈아놓고 밥 끓여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빈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또 감옥도 가고 뭐 끌려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제 눈에 기업은 전태일의 노동자도 인간이다 하는 그 시각에서 본 기업밖에 없었고 또 동일방직 여직공들이 회사 구사대에 의해서 그냥 똥물을 뒤집어 쓰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YH 여자 근로자가 여자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의 기업 대 노동자 그것이 인권운동을 하던 때 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었고 기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안에 가보니까 또 거제에 가보니까 지역이 막 활발하고 천안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 여직원들 얼굴이 밝고 또 대우에 거제에 가서는 대우 조선에 근무하는 그 직원 집에서 제가 잤어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인데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이 행복하고
그러면 기업과 노동자를 그렇게 대결 구도로 볼 것이냐. 기업이 없는 노동자, 또 노동자가 제대로 그 이제 활력을 갖지 않는 기업. 그건 하나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가 제대로 돼야지 기업은 활성화되고 노동자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것만 하면은 대우조선소에 근무하는 용접 노동자가 어떻게 그 연봉 5천만 원을 받겠어요. 그 전 같으면은 30년 전 같으면은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하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기업이 그만큼 커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 그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고 그런 대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가족 간에도 가정도 뭐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선 행복의 조건, 요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공부 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이제 자꾸 발전하니까 과거 80년대식의 대립적인 그 노사 개념 이런 데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그 노사 간의 통합이고 사회적인 통합이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편 그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때로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진부합니다만 또 한편은 이제 뭐 흔히 왼쪽이라고 하는 이쪽을 닮아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 또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가끔씩 이제 그 지지자들이 헷갈리는 그렇지. 그런 게 바로 이제 그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맞다. 우리는 양쪽을 같이 양날개를 같이 그 튼튼하게 키워야지 우리가 평형하게 안정되게 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도 그 뭐 영남 뭐 정당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근데 한나라당에 굉장히 사실은 뭐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또 인구가 많습니다. 호남에 비해서. 뭐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뭐 팽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위험을 부담하시면서. 근데 내가 왜 정치를 해요? 내가 정치를 왜 해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확실하게 새롭게 뭘 할 것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정치는 내 개인적인 입신영달을 위한 것뿐이죠. 근데 나는 아마 입신영달을 위하고 혹시라도 뭐 거기에다 재산 뭐 무슨 부까지 취했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사는 모습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취하는 내 정치적인 행동이 달라졌을 거고. 또 나중에 드리려는 질문을 또 미리 아니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론 한나라당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영남 출신 당원이 많고 또 국민적으로도 영남 인구가 훨씬 많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그러면 며칠 전에요. 영남 지역방 어디 가서 그 지역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 간담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좀 썰렁했었습니다. 썰렁하시죠. 분위기가 이제 보나마나 거기 이제 유력한 분이 내 체면 좀 봐서 좀 나와주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조찬을 하는데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선은 나왔는데 참 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분 유력한 분의 체면을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참 이제 밥 조용히 이렇게 먹고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마음 뭐 불편하시죠? 저 손학규 왜 나와고서는 뭐 이래요. 근데 좀
뭐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대선 2번 저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인재 씨가 나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두 번째, 특히 지난번에는 저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뒤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라도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야당이니까 20표가 해서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역사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가 그래도 이건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은 우리 편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더라. 지난번은 분명히 우리가 표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진 겁니다. 순순히 인정을 하시는 편이네요. 뭐 아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공작에 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런 나 지금 얘기 드렸더니 예. 아주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져 갖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한나라당에 그 쏟아지는 비난이나 이런 뭐 붙여지는 낙인 내 딸 이런 거 제가 나서서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앞장서 있는데 제가 문을 딱 쥐고 있는데 누가 수국골통당이며 영남당이며 무슨 부자비호당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분명히 제가 나서면은 본선 경쟁력이 내가 내 얘기를 하기는 못 하여튼 그 얘기를 했더니 확 얼굴들이 달라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한 분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몇 사람 찍으려고 그랬더니 나 좀 따로 좀 찍을래.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 개인 독사진 찍었어요. 일단 이 독사진이냐 집단 사진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아까 나영준입니다. 나영준 씨, 이름을 써놔야지 되지. 우리 나영준 씨가 한나라당 이제 마치 전부 그냥 그야말로 맞다나 보수 꼴통으로 또 뭐 영남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혀 있고 거기서 하나의 변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본인이. 근데 그렇지가 않다 얘기입니다. 그런 다들 그런 사실과 그런 어떤 논리를 들으면은 정말 인식을 하게 되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또 이제 나가고 그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또 감안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정연경 후배도 한 말씀 하시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질문을 자, 우리 둘이만 앉아. 미안. 저희도 따로 학벌 연구에 늘 아니 아이고 이제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제 학교 후배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제 6고학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65년도에 학교 들어가실 때 등록금이 얼마나 되셨었어요? 그때 돈으로 6천 몇백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돈으로 하면 그게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글쎄 그게 뭐 도무지 그 당시 6,000원이면 딸 한 가마 두 가마? 분위기가 그나마 쌌겠죠. 그거 좀 미리 좀 나한테 기자가 빗짐을 해주지 그랬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데 여하튼
그때 우리가 근데 이제 참 비교가 안 되겠다. 한 애를 대학을 보내려면은 소 한 마리 그때는 소 팔아서 보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소값이 저 인사하시는 시민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소값이 또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비교하기도 당근 비교하기도 좀 어렵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행복의 조건이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듣기로 뭐 교육 개편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근데 혹시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사립대학교 경우에는 한 300만 원이 한 학기에 넘는다고 그러네. 지금 국립대학교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치학과에서 210만 원 정도를 냈었고 이제 한 20%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제 주변에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 보면 비싼 데는 이제 막 의대, 350 의대 같은 경우는 500~600만 원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등록금 때문에 맨날 고민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저 등록금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이런 등록금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난 야무진 후배의 질문이었습니다. 난 솔직히 지금 학제에 대해서 또 그 대학의 어떤 자율성의 확보 또 대학의 어떤 그 졸업생의 취업 지금 현재 구조로는 대학교가 그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도록 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걸 이제 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대책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에서 부모들이 하여튼 애를 둘을 대학을 보내면은 700만 원 곱하기 둘 그래갖고 한 1,500만 원 그러면서 그걸 그 모든 것이 이제 그걸로 모든 생활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국가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그 학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학부모가 능력이 있고 또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그 특성화 전략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지금 근데 지금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있는 학생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그 대학이 지금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간 만큼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되고 또 학생이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을 하고 오히려 문제는 나와서 재구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차기 대권 주자시니까 이제 보다 현실성 있게 저희 대학생들 문제 뭐 학자금 융자 받고 뭐 이런 거 갚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정영경 학생 우리 후배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내가 그 학부모들의 걱정과 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확실히 자기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느냐, 거기에 사실 그 솔직히 내가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만 봐도 그게 중심이 됐고, 학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최 기자 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검토를 못했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할 텐데, 그러나 이를테면 능력이 있는 학생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기본적인 제도예요. 거기에 장학금이나 무슨 대여 장학금 제도든지 또 그 학교의 구조를 그렇게 바꾸는 제도 같은 거는 앞으로 당연히 들어갈 거고, 좀 더 적극적인 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게요. 참 그 지금 우리 정현경 학생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 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기 앞서서 가슴이 그냥 확 막히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학생들 그 아르바이트는 어떤가? 아르바이트 되게 많이 하죠. 뭐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등록금 이제 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 휴학을 하고 뭐 똑같죠.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번 다음에. 아르바이트해서 근데 그게 학비 충당은 다 되나? 당연히 그렇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제 집값 문제도 있고 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등록금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혼자 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떻게 부모님께서 등록금 마련해 주시면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는 그 정도지,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학비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우리 후배가 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 자기한테는. 근데 이제 아까 사실은 낮에 손지사님께서 오찬에 이제 그 인터넷 심 기자들 관련을 상대로 한 이 기자 회견에서 교육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유치원 2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5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4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또는 취업을 위한 2년 정도의 교육 기간을 둔 그런 학제 개편에 대한 안을 또 말을 하셨던.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이게 또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거 같이 또 고민하셔야겠네요.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원칙의 문제, 그 자율성을 높이면서 대신 그 능력이 있는데도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간데, 아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론으로 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좀 정치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 독자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여러 이제 지금 네티즌들이 근데 굉장히 오늘 그 질문들을 아니야. 내가 이제 한 잔 줬지. 다 줬지. 한 잔씩 다 줬지. 그러니까 다시 한 잔. 우리 후배는 안 주셨는데 아직. 아니요. 땡 했잖아. 그래요? 또 보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아서 그렇지? 주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많다고. 술은 말이야. 술은 절대로 술하고 싸울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게, 사람하고도 싸우지 말고 친구하고도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신호하고 싸우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저기 신호가 이제 파란불인데 금방 꺼질 것 같다고 해서 신호하고 싸우러 막 가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러고 또 하나는, 술을 먹는 사람은 술하고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술은 먹는 만큼만. 그 질문 여쭤봐야겠습니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는 예전부터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늘 기자들한테 받던 질문이시죠. 박근혜, 이명박 그 두 한나라당의 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손 지사님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래서 양강 사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보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그 우리 아이디가 핵심이신 네티즌께서 물어봐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오늘 뉴스가 이제 한나라당 내에 또 다른 이제 그 개혁 성향을 가진 원희룡 의원이 또 출마를 하시겠다고 입장을 지금 포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희룡 의원이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응?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역시 원희룡 의원도 중도 개혁 세력의 어떤 대변을 얘기하고 계시고 한나라당의 개혁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럼 겹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그 당내에 그나마 있는 그 세력들을 분열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가요? 글쎄, 우선 먼저 제일 뭐 지지율을 이제 화끈하게 올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근데 몰라요. 방법이 있다고 나한테 가르쳐 준들 내가 그걸 채택을 할지. 왜냐하면 나는 그저 정치인 같은 정도로 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믿는 거는 국민을 믿고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아까 뭐 잠깐 우리 최 기자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이다, 뭐 학자다, 전문가다, 뭐 이런 데서 적합도에서 뭐 1위가 나오거나 뭐 높은 률이 나오고 이러는데 아이고 막걸리 몇 잔 먹었더니 역시 트름이 나오네. 화장실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내가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말이지 그걸 무슨 묘수를 찾기보다는 내기를 뚜벅뚜벅 가면은 기자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또 뭐 중소기업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 많은 신뢰를 주는 거는 가까이 보거나 나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국민들이 제대로 나를 알면은 그런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 믿음.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권은 여권대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그 윤곽이 잡혀지고 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확립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면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한나라당의 경우는 우리가 최종 결선에서 이기려면은 아니 우리 지난번에 5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우리가 그 정권 다 잡았었던 거 아니에요? 막판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년 문제는 아직 오늘 나도 자세한 이걸 못 봐갖고 그러니까 그건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만일 출마하시면 뭐 유리하실까요? 불리하실까요? 다 좋은 길로 가겠죠. 다 그게 좋은 길로 좋은 길로 다 이어질 거예요.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두 분 또는 두 분뿐만 아니라 두 분을 지지하시는 당내 개혁성향 의원님들이 손을 합해서 이 좀 큰 세력을 만들어서 한 분으로 좀 힘을 모았으면은 그런 이제 일부 시각도 있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좀 천천히 보십시오. 이제 아직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안 하면은 굉장히 좀 좀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아파트 값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 많잖아요. 근데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아파트 주택 정책 주택
주택에 대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특히 뭐 최근에 또 한나라에 또 홍준표 의원이 또 반값 아파트 리트를 한번 치셨어요. 최진건 씨라는 분인데요. 요즘 아파트 값을 50% 할인 공급하는 대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이제 요즘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이제 내놓으신 정책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짧게 아파트 정책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그 토지 임대부 그 아파트 분양,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반값에 그렇게 해서 그 분양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일이죠. 문제는 그 토지를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싱가포르이 이제 좋은 예가 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뭐 60~70% 이제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어 갖고 토지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국유지, 공유지에 한계가 있고, 또 공유지가 있어도 저기 어디 뭐 여기서부터 3시간 가는 산골짜기에 국유지가 안만 많으면 뭘 합니까? 지금 요구되는 거는 가까이 있는 이런 그 수요가 있는 공유지 아니겠어요? 국유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국가 재정도 이게 뭐 보통 한두 푼이 아니고 뭐 몇백억 그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재정을 확보하느냐. 일부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활용을 할 때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이 위탁을 한 거니까, 위임을 해놓은 거니까 수익률도 확보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수익률 확보를 하면은 또 그것이 아파트 수요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가 되면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과제가 그겁니다. 그 저는 지금 우선 당장 그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 우리 주택공사나 그 토지공사 또는 뭐 서울시다, 경기도다 이런 데서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원가를 공개를 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도록 하자. 또 그러니까 신도시다 그래 갖고서는 나라에서 땅을 만들어주는 거, 택지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그 원가 공개해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 많이 낮아질 겁니다. 또 두 번째,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건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를 해갖고 어느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그래갖고선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싼 값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 내지 않도록. 아니,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애 학교 때문에 또는 뭐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는 그동안 좀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서 집을 좀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집을 팔면 양도세 때문에 30평짜리 집을 팔면 20평짜리 집도 못 가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택정책은 아주 기본적인 거 충실해라 얘기해요. 무주택자들, 또 1가구 1주택자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졸업하고서는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그 다니고 또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은 한 10년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타워 팔레스에 200평짜리 집을 뭐 200억에 사서 살고, 그거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면 좀 이명박 시장하고 비슷한 정책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명박 시장님도 그러니까 뭐 50평 이상 사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더 좋은 데 가는 거는 사실 뭐 경제 논리다, 시장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정부가 신경 쓸 일이 없다. 이제 단 무주택자
각자나 젊은 부부에 대해서 이제 복지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명박 시장한테 예. 내가 저작권 그런 겁니까?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내 저 아파트 얘기 저 무주택자하고 1가구 1주택자를 예, 그래. 중심으로 하는 주택정책 이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이다. 이게 아파트 문제가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죠. 말씀하셨죠. 그 뭐 시간이 굉장히 저희가 뭐 장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밤새면서 한다며.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밤 새고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예. 중단해야 되겠어.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 심리자도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예. 후배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네티즌들 소개를 한번 먼저 드리고. 근데 계속 올라오는데 주량이 얼마나 계속 올라오는데요? 주량이 지금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 드신 거 말고 4병 갖고서는 예. 4시서 먹었으니까 아직 한 병이 안 됐니. 평소에 선배님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막걸리 한 병에서 뭐 조금 넘을까 뭐. 별로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술이라는 건 말이죠. 예. 술을 먹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를 때까지 술을 얼마나 먹느냐 그건 주량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자기 이걸 어느 정도 물론 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 이 자기 이제 중심을 잃지 않을 때까지 얼마나 먹느냐 그게 주량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블랙아웃 얘기하시면서 그 질문 올라와서 사실 올라오셨는데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넘겼는데 네티즌이 저는 못 찾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혹시 있나? 아닌가? 예, 이건 아니고요. 네. 블랙아웃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한나라당의 소속이셨던 네. 최은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도 용인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바로 아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양보를 안 되죠. 그건 최 의원도 사과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뭐 질문하시죠. 그러면 안 되죠. 블랙아웃 상태에서 그러면 뭐든 아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뭐 이제 학생들 뭐 마지막 질문이 근데 그렇게 뭉뚱그리듯이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내년입니다. 이제 내년 대선이고 그러면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새 정치, 예, 국민 통합, 뭐 양극화 해소, 예, 뭐 이제 뭐 앞서가는 이제 한국 사회 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은 근데 좋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누가 나와도 그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또 막걸리도 한 잔 했으니까 그런 뭐 포장을 살짝 걷어내고 정말 진정한 그 시대 정신 내년 그 대선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은 대선 주자 본인이 혹시 안 되시더라도 그런 것은 정말 뭐가 필요할지 좀 이렇게 뻔한 이야기들 난 빼고 예. 두 가지 뭐 그런 예. 정치 고성 얘기보다도 예, 예.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그 UCC 얘기하죠. 예.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최 기자 기자지만 특정 기자가 그냥 나만 기자다 이럴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시민 기자, 학생 기자.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유저가 콘텐츠를 만드는 그 시대가 되고 이게 PCC 얘기죠. 프리추어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그러니까 그게 더 나가서 이제 프로추어, 프로 플러스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마추어인데 프로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이 인터넷 사회에서 개인의 영역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가 모든 걸 다 한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무슨 모든 걸 통제하고
국가가 무슨 계획을 그것에 따라서 뭐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뭐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보다는 개인과 민간에게,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민간에게, 그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또 무슨 명령 체계나 무슨 뭐 이런 것보다는 융통성 있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것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고, 국가는 나라는 그걸 판을 깔아주고 그걸 방해하는 거를 막아주는, 이게 시대정신,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지. 아니. 예,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나는 민주주의 얘기다 이렇게. 뭐 결국은 하시네요. 정말로 이 국민들의 생활을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과 그런 사회 분위기. 나는 이번에 100일 민심 내장정을 하면서 참 고맙게 느낀 게 있어요. 물론 많은 걸 새로 보고 많은 걸 새로 배우고 그랬지만, 사실 농촌이 어렵다는 거 뭐 몰랐어요? 어촌이 어렵다는 거 그거 뭐 몰랐습니까? 중소기업 어렵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 제가 몰랐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 어렵고. 근데 같이 가서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여러 번 하고, 막걸리 잔 두들기면서 웃고 이런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안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거는 내가 같이 생활하고 일하고 뒹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새로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서 딱 버티고 이 과거 개념의 무슨 카리스마다 뭐 이런 진정한 카리스마는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바로 뭐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통할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 정치가 뭐 이미지 정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미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시대 정치라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건배 한번 하시고 우리 후배가 질문 한번 딱 마지막으로 하시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경기도지사 하시던 시절부터 뭐 솔직히 뭐 이명박 서울시장이랑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비교도 되시고 이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빛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본인께서 본인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선에서? 예. 본선에 가면 그게 정말 뭐가 있으신 건지, 정말 뭔지 그게 정말 자신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부탁인데, 뭐 이 네티즌께서도 이런 부탁하셨는데, 뭐 옛날에 평등 부부상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사모님께 사랑의 영상 편지 한 번만. 그래요. 두 번째 건 나중에 하시고. 그래. 그 첫 번째 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는 또 내 자랑을 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 이렇게 나오면은
참 편해갖고 그러니까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예 이리 와봐라. 뭐 옷 입은 거 봐라. 표정 좀 봐라. 뭐 얘기하는 거 좀 봐라. 아주 편안하게 이웃집 아저씨 같이 형이나 동생 같이 그러고 이럴 수 있는 지도자 그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 거를 제대로 보고 그걸 시행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읽는 것도 아니죠. 같이 나누고 그걸 현실로 만들고. 근데 그것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구호를 경기도를 세계 속의 경기도예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디 또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정말 UCC의 시대, 뭐 PCC의 시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기업도 키울 수 있고 노동자들 또 권익을 제대로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희망의 사다리로 기회의 사다리로 이 링 위에 같이 올려놓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정치 얘기로 이제 우리 정영경 후배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본선 경쟁력 그건 이러한 내가 살아온 길 또 내가 이루어온 실적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한나라당 안에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능력. 한나라당이 지금 아까 얘기했나 그 반복은 안 할게요. 그렇게 이제 규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어하고 나서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크게 국민을 통합을 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그게 우리 한나라당도 그렇고 국민들이 손아귀에 대한 거의 기대가 되겠죠. 선생님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멘트로 하지 마시고 네티즌들이 지금 또 질문을 올렸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이번에는 있다. 노래 한 곡 뽑으시지요. 아이디가 혀 꼬인답니다. 아직 멀었는데 아직 벌써. 근데 그러면 이것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이것과 아까 우리 후배가 질문하신 것과 요청하신 것과 합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한 노래를 하나 뽑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옛날에 도망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을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때는 뭐 간혹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는 했는데 그때 아내를 그리면서 그때 공중전화 통에다가 대고 부르면서 울면서 부르던 노래.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고 항상. 근데 될지 모르겠다. 여보, 잘 들어? 꿈길 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내
길 떠나셨네. 이리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길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이게 도망 다닐 때 정말 그 보고는 싶고 집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근데 이게 황진희 씨예요 워낙. 가사가요? 근데 어떻게 그 내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지 꿈길에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그 뭐 그렇게 바로 보이나. 그러니까 그걸 황진희가 묘사한 게 길이 어긋난 거라. 이제 다음에는 서로 꿈에서라도 같이 만나자. 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어려운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로는 그 아내한테 빚이 많고 또 그래요. 우리 또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들어오셔서 바로. 텔레비에 쭉 나오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여기서 뭐 부동산 한 30년, 네. 공에서 한 40년. 네. 정말 인터넷으로. 네.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그 부동산 정책은 완전 그 실패작입니다. 네.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공시지가도 내려야 되고, 또 그 양도세도 좀 내려야 되고, 이제도 풀고 그래야지.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라지겠어요. 또 좀 자,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없고. 생방송 보시다가 녹화도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좀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후배들도 준비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준비해 왔어요. 아까 그래가지고 좀 자르라고 또 듣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사실 요청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네티즌들이 너무 많이 또 지금 요청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내가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앉아보니까 오마이뉴스의 위력을 알겠어요. 그냥 이건 조금 웃으시라고요. 용호 엄마라는 아이디이신데요. 우리 애가 지사님 보면 좋아해요. 한석규 닮으셨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뭐 또 유학 시절 관심 갖고 공부했던 분야가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아무튼 뭐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공간에서 또 손학규 전 지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이 자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참 좋았는데요. 근데 독자 여러분들 혹시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늘 사회를 보신 그 최 기자께서 말씀을 좀 짧게 하십시오 뭐 이런 그 주문도 하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신이 나가고 너무 막 그 길게 그 썰을 막 너무 길게 푼 것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점이 있었으면은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그러나 오마이뉴스로서도 시간이 짧다고 그러지만 저도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고요. 또 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호소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오늘 이 시간 하루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마이뉴스 그 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는 만큼 결코 그 뜻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또 가족이 행복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경쟁력이 경쟁을 잘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편안하게 언제 봐도 참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고 또 언제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손학규로 우리 나라를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있게 희망차게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정치인이라서 마무리 멘트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요번이 이제 4번째 토크였고요. 오늘도 네티즌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많은 저희들이 정보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도 좀 날카롭게 해보려고 질문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고요. 그러나 생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이후에 생중계를 중단한 뒤에 저희들이 또 이제 한잔하면서 비공개로 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또 기사화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계속 물어보셨지만 답변을 하지 않으신 주량을 저희들이 오늘 밤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과의 포장마차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저희 건배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건배!